걷는 길 세상을 걷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상품을 본전도 되지 않은 아주 싼 가격으로 파는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처리를 해버리거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저가 공세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영어 단어로는 쓰레기 같은 것을 내다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보기는 1번 서핑, 2번 점핑, 3번 덤핑입니다. 정답은 방송 끝날 때까지 문자,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콘트레리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3, 4부는 금요기획이죠.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방향, 2기 경제팀은 어떤 숙제가 있고 어떻게 풀지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앞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 금요기획 주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입니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됐죠. 이제 공식적으로 2기가 업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최경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명 이후부터 굉장히 경기에 대한 부양 의지를 많이 내보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펴겠다라는 말은 추경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의 또 복심으로 불릴 정도로 신임도 높아서 좀 뭔가 추진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또 이 경기를 이렇게 부양이 해야지되는 게 맞느냐,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실 두 분,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 그리고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제 업무를 개시를 했는데 경제 3개년 계획이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기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어떤 정책들을 여기서 이렇게 싹싹 빼가지고 시작할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먼저 양준모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네. 우선 최경환 장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본적인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보면 이제 첫 번째 기초가 튼튼한 경제, 두 번째 역동적인 혁신 경제, 그리고 세 번째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경제,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도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장 이제 시급한 것이 경기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네. 경기 활성화에 좀 더 초기에는 매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성화 쪽에.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대로 그냥 쭉 나갈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돼야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뭐 공공기관 정상화라든지 재정이나 세제 개혁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백은 건국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의지를 밝혔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지금 상황이냐 네.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일단 성장률 수치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러니까 하향 조정했다 하더라도 한 3.8% 안팎에서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대개 지금 그 정도로 대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침체 상태라든가 경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둔화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네. 판단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에서는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성장률이라는 것은 하나의 평균적인 하나의 성장이기 때문에 서민 경제가 느끼는 성장에 대한 체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잘 나가는 부분이 느끼는 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그 인기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서민 경제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살아나지 않으면은 네. 굉장히 그 정부의 이 추진력이 네. 정부의 정책 추진력들이 굉장히 이제 약화될 이런 우려가 있다는 판단 속에서 네. 이 성장률 수치를 좀 최대한 좀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저는 이렇게 좀 이제 읽혀졌어요. 4.74니까 4는 맞춰야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그 경제 문제가 좀 어느 풀려야지만이 이 정치적인 지금 상황도 돌파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는 이제 한편을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요. 이번에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온 얘기들 중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가 네.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이제 각에서도 증대 방안을 그렇죠. 이제 제시를 네. 했는데 네. 상당히 그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누리당의 어떤 정책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들이 몇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도 그러니까 네.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당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강석훈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네.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사회적 대타협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좀 주목할 부분은 좀 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우리가 흔히 이제 문제로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내수의 경제가 취약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그러니까 그 전략 중에 3대 전략 추진 전략 중에 한 부분이 내수와 그러니까 이제 수출 간의 균형을 성장을 이제 하겠다 하는데 내수 취약성을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서는 네. 이것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목표 자체는 제가 볼 때 잘 설정됐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의 경기 진단에 대한 두 분의 어떤 그 판단이랄까요? 그것도 은근슬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게 이제 최백은 교수님께서는 지금 뭐 굳이 부양을 해야지 될 때냐라는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양 교수님은 지금은 정말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양 교수님 지금 경기가 근데 이 최경환 부총리가 지명이 될 때 전까지만 해도요.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우리 경제 이런 인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어려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하반기에 경기 저점을 찍고 완만한 경기 상승세를 지속해 왔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네. 모든 경제 지표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수도 급락하고 그다음 수출도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환율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들의 수출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내수도 안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것을 가만 놔뒀다가는 그나마 완만하게 진행되는 경기 상승 기조가 꺾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컬럼을 하나 썼는데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이라는 네. 제목을 한번 썼습니다. 지금 이 한두 달의 문제를 간과했다가 이러한 경기 침체 어떤 인식이 확산되게 되면 그나마 완만하게 지속된 경기 상승계가 끊겨서 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주요한 변수로 환율도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워낙 내수 수출의 어떤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좀 보시지 않나 싶어요. 근데 성장률 자체로만 보면은 뭐 확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확 떨어진 것은 아닌데요. 예. 우리 잠재 성장률을 4.0%로 네. 봤을 때 이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의 이 갭이 네.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장 능력 이것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구조의 개혁이라든지 또는 금융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최백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경기 뭐 언뜻 말씀을 하셨지만은 심각한 상황인가요? 일본식의 장기 불황도 걱정을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네. 성장률 수치가요. 예. 과거처럼 굉장히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성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네. 혜택이
균등하게 배분은 안 됐어도 하더라도 상당히 그 혜택이 굉장히 다수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보게 되면 특히 굉장히 성장이 그러니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세월호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경제가 좀 이렇게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고들 많이 진단들 하고 있는데 세월호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내수 침체를 얘기하거나 가계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할 때 저는 가계 소비 둔화가 지금 사실 침체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가계 소비 침체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로 지난저는 한 20년간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세월호 사태 같은 경우도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특히 서민 경제 부분이에요. 네. 세월호 사태가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영향을 균등하게 미친 게 아니라 자영업자라든가 그다음에 대개 서민 경제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이 주로 타격을 좀 많이 이제 받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성장률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3% 되면은 서민들은 그러니까 거의 0% 성장으로 성장이 가장 멈춘 이런 이제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서민 경제가 더 타격을 보다 보니까는 살기 힘들다는 이런 아우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성장률 수치가 굉장히 그 의미가 과거보다 많이 둔화가 됐다. 과거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돼 버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내용적인 면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최경환 부총리랑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3개년 혁신개혁 얘기할 때 저는 방향을 잘 짚었다고 봐요. 한국 경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들을 전문가들이 누차 얘기해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항상 보게 되면 정치권 논리에 따라서 정치권은 되게 5년 정부 임기다 보니까는 5년 안에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는 성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되게 성장률에 굉장히 수치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잠깐 단기적인 인위적인 부양을 했다가 그 효과가 잠깐 효과를 보다가 또 다시 꺼지면서 부작용을 자꾸만 이제 누적시키는 이런 게 이제 지난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한 20년 이상 거의 반복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내수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으면은 이 최경환 부총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현재 내수를 살리지 않는다면 이런 기형적인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을요. 그래서 기형적인 구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일본식 불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건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라고 표현하셨다는 얘기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한국 경제가. 그걸 풀어가야 된다. 그걸 풀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은 저는 정확히 진단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서민들이 느끼는 최강 경기는 굉장히 이 겨울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양준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서민 경제의 겨울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지금 최백운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조 개혁을 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쓸 때 재정 정책을 하거나 통화 정책을 할 때 그 돈의 흐름이 서민으로 흘러가고 또 구조 개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난달 6월 24일 일본 정부가 일본 경제를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신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되게 이제 규제 개혁, 법인세 개혁, 기업 거버넌스 강화, 고용의 규제를 개혁하고 농업 개혁, 의료 개혁 등등의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을 패키지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의 이웃 나라들의 정책을 봤을 때도 역시 규제 개혁과 함께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규제일까요? 그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한 부동산 금융 규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했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DTI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이런 차원입니다.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서 꼭 집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우 또 이제 소상공인의 경우에 그 사업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으로 사실은 대출을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연결을 시켜 보면
이런 분들이 이제 주택을 좀 팔아서 현금화하고 네. 또 주택을 사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사시고 해서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꼭 정상화돼야지 꽁꽁 묶인 어떤 예. 가계 소비가 진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정상화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일단 너무 높기 때문에 오늘도 무슨 통계가 나왔던데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하려면은 최저임금으로 봤을 때 하나도 안 쓰고 22년 뭐 몇 개월을 모아야지 된다고요.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것이 또 인간의 탐욕을 좀 자극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 또 거품을 불러오지는 않을지 걱정은 약간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예. 구조적으로 사실은 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DTI 규제를 풀게 되면 네. 이렇게 부동산이 급등하거나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요. 네. 단지 이제 어떤 손바뀜 현상이 있고 거래가 됩니다. 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가격이 뭐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최병헌 교수님은 이 부동산 규제 완화, 특히 이제 금융 규제 완화잖아요. 네. 이게 금융이라서 더 좀 민감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지금 그 앵커랑 지금 양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부동산 저는 이 시장을 활성화시켰을 때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침체가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거래 정상화라는 부동산 거래 얘기도 건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 나쁘지 않다. 과거에 굉장히 그러니까 투기 반응의 불때에 비해서는 하지만은 상당히 이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경기 부양에 만약에 목적이 있다면요. 네. 저는 이거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앞으로 크게 상승할 것을 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인식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자산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네. 그러니까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최근에 이제 LTV라든가 DTI를 좀 이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이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으니까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보일 때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고 봐요. 지역적인 문제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내수가 그러니까는 이게 살아날 것인가?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따져봐야지 될 것 같고, 뭐 부동산 경기가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이런 논문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자체를 부양을 위해서도요. 사실은 예. 저는 이제 전공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그러니까 살아나려면요. 되게 우리나라 보게 되면 50대 이상들이 자가 소유율이 한 50%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40대 이하들은 되게 보게 되면은 자가 소유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뭐냐면은 20대부터 40대가 주택 구입을 미룬다는 얘기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을 전망하지 못하기 때문도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소득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네.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화되려면요. 네. 우리는 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소득이 그러니까 증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인구도 성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소득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고요. 증가율이요. 네. 그다음에 뭐냐면 인구 구조도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을 했을 경우에 저는 그 효과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는 효과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한국 경제니까 이 시스템 리스크를 네. 저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상황 속에서는 DTI라든가 LTV를 좀 그러니까 완화시키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지적을 가지고 이 본질을 그러니까 저는 잘못하면 이제 호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최경환 장관이 관에 오래 계셨는데 정치 쪽에 좀 갔다 오시더니 민감한 단어들을 굉장히 잘 쓰세요. 뭐 갑자기 그냥 DTI, LTV 완화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탄불 살리기 위한 번개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건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민감한 단어가 추경이에요. 네, 추경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데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은 추경을 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잖아요.
양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런 상황인가요? 이제 작년에 네. 경제 성장이 좀 둔화돼 있고 또 5월, 6월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되어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추경을 할 것이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나가 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저는 추경보다는 금융 정책을 통해서 네. 금융 환경을 좀 여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외환 시장의 수급을 좀 조정하는 것이 예.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정책이고요. 네. 추경은 조금 우리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추경에 대한 그 세수 확보가 쉽지 네. 않을 뿐더러 이것을 또 국가 부채로 연결시켰을 때 그것도 하나의 부담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신데 금융 쪽의 완화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는 뭐 예로 들어서 어떤 걸?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고 DTI나 LTV의 규제 정상화. 예. 이 DTI, LT는 우리만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그런 낮은 DTI 때문에 높은 금리를 주고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사금융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경기 회복에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박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모두 지적했듯이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이제 성장률 수치를 좀 이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집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상황을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제 비관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최경환 부총리의 인식에 제가 볼 때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요. 지금 이 상황이 기형적 구조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일본형 장기 불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본형 장기 불황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저는 이제 그쪽에 전공을 해서 제가 전달을 하는 건데. 일본도 이제 92년도부터 침체에 빠지면서 재정 부양을 이제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많이 쓰게 됩니다. 네. 후반에 쓰는데 그 결과가 지금 뭐냐면은 GDP 대비 그러니까 235% 이상이니까 국가 부채거든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재정 부양이 효과를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경제가 지금 일본 경제가처럼 그러니까 이게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 효과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냐면 재정 부양 정책이 되게 선진 국가들이 되게 80년대 혹은 90년대 이후에 되게 효과를 보지 못했었어요. 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진 국가의 일반적 국가의 재정 부양 정책이라는 것이 되게 보게 되면 토목과 건설을 중심으로 한 SOC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재정 부양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이 마중물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마중물 역할의 핵심은 뭐냐면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민간 부분으로 연결되지고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적자도 그러니까는 해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나라에서 이런 토목 건설 사업을 가지고 괜찮은 일자리 만드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효과를 보기 힘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재정 부양 정책이 되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진단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에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걸 이제 세계은행에서 이제 이걸 삽질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랬을 때 이 지금 상황을 재정 부양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가지고 저는 만약에 재정 부양을 통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은 저는 찬성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별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재정 부양이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진단이셨네요. 그럼 여기서도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나뉘시는 것 같네요. 일단 3부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금융기획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4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는 행복한 엄마 배우 김희애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화려해 보이는 여배우지만
집에서는 저도 아들 바보 소리 듣는 평범한 엄마인데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기댈 엄마 아빠도 없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ARS 060-700-0770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 한 통의 전화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적.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행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 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요한 아이텍, 그리고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금요기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죠.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3부에서 풀어가다 보니까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이견이 있었고요. 근데 두 분이 의견이 좀 일치하고 좋게 보시는 점이 가계소득의 증가에 신경을 쓰겠다. 이런 기형적인 경제구조 개선에 힘을 쓰겠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말에는 다 찬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준모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가계소득을 실질적으로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게 될까요? 예, 가계부분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이죠. 예. 그래서 일자리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 영역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제 최병 교수님께서 이제 일본의 장기 불황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과 같은 재정 지출을 증대하고 국가 부채를 늘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아마 최경환 경제 2기 팀이 이제 추진할 방향도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를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까 금리 인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이제 가계부채가 우리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가계 부담을 좀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는 단기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공공 부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재정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민간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출했을 때 뺏은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효과가 없는 재정 지출의 한계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아마 정부가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창조 경제를 강화시켜서 생산성을 높여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백은 교수님은 이 부분, 그러니까 가계소득의 실질적인 증가 이걸 어떻게 끌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을 잠깐 제가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게 진단을 하고 있듯이요. 그 상황을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92년경부터 굉장히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92년도부터 지난 한 20년 이상 동안에 보게 되면은 가계의 소비 지출 증가율이요.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되게 앞서왔습니다. 네. 98년 외환위기 때하고 2003년 카 사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그 기간은 워낙 경기가 가라앉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이제 거의 줄여서 이제 생긴 거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앞질러 왔었어요. 부채 증가율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근데 우리가 소득 증가율은 둔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소비지출 증가율이 앞서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년 장기간에요. 예. 그 결과가 부채의 누적이죠. 그게 오늘날 가계부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되게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92년도에 우리나라는 되게 경제성장을 제조업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조업 종사자가 92년도에 정점을 찍습니다. 한 515만 명 정도로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하락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지금은 한 4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인구의 절대적인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제조업의 그러니까 역할이 경제 성장에서 굉장히 저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서비스 부분에 비해서 제조업 부분이 1인당 부가가치가 2배 이상 높습니다. 그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 생산성이 높다. 높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제조업이 종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요. 뭐냐면은 제조업에서 상대로 좋은 일자리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요. 네. 그 평균에 좋은 일자리가 많은 부분이 줄어들면서 중간 소득 특히 일자리들이 줄어들면서 그 부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되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저임금 소득으로요. 네. 상위 소득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았고요. 지난 20년 동안에요. 질 나쁜 일자리만 더 많아졌다. 그게 이제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일자리 양극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득 양극화로 이제 나타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성장률 절대적인 성장률도 둔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보게 되면은 가계 소득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못 쫓아갔거든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그 격차가 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얘기처럼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저는 이제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소득을 제공했던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진단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고용을 안 늘린 건가요, 그냥? 그렇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되게 제조업 기반이거든요. 제조업 기반인데 제조업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 속에서 경쟁 압력을 받다 보니까 되게 생산을 자동화한다든가 아니면 임금 인상을 둔화시킨다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선호한다든가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되게 대응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모바일 부분만 놓고 보게 되면은 가장 그러니까 삼성전자 잘 나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일자리 전체 만드는 것 중에서 한 90% 이상이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지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오히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금 가계 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것은 일자리 만들고 연결돼야 되고 저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창조 경제라고 얘기하는 역동적인 혁신 경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방향은 잘 짚었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 창조 경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제대로 이해가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가계소득의 문제는 결국은 가계소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 산업 체계를 다양화시키는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거는 많이 나온 논리예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연결을 시키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양준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정책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미덕이다. 그런 캠페인까지 벌렸죠. 그 결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카드 사태를 불러왔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의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서 세금을 뺀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소득 중에서 이제 국민연금도 내야죠. 여러 가지 보건 여러 가지 이런 세금이 아닌 부분에서 많은 지출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당장 가게 입장에서 볼 때는 소비를 하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사교육비가 또 증가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도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한 건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그 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서비스업을 견인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그동안에 생산성을 높이면서 부과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서비스업에서 이걸 기업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경기를 보면 되게 제조업에서 경기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에서 경기가 따라가는 이러한 후행을 하나요? 후행을 하죠. 그래서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경제의 그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의 문제점은 이제 그 음식 또 숙박업을 중심으로 해서 영세화되어 있고요. 글로벌 경쟁력이 전혀 없는 서비스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제조업의 생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제조업의 생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몫에 담아서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노동시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 원인은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죠. 아니, 많이 유연해지지 않았나요? 많이 유연해진 것이 이제 비정규직으로 나타나고 사실은 원래 정규직에서 유연해야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행적으로 정규직에서 그야말로 이제 아주 대기업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높은 임금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그것이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나쁜 일자리만 창출이 되는 그런 기이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이러한 유연성이 더 강조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회적으로 창조 경제를 얘기하는데 좀 더 이제 구체화를 시켰어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광역 시도별로 17개 만들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창조경제를 선도하겠다 이런 보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찬반이 좀 엇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보신 부분은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최병 교수님은 이 변수 때문에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 관계를 얘기했지만 잠깐 보충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전통적으로는 대개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가 서비스업을 되게 이제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자동차 부분에서 자동차 산업 보게 되면 자동차를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동차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사고 서비스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듯이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선진 국가들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상위 20대 시총 20위권 안에 드는 대표적인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등등들 보게 되면요. 되게 서비스 부분들이 제조업을 그러니까는 끌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경제의 탈물질화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서비스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서민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 이런 서비스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특히 내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서비스가 되게 우리가 비교육제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 내수가 굉장히 좋을 때 서비스업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성장을 했던 것이 되게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되어져요. 그런 점에서 내수 취약성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이 굉장히 영세 자영업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문제는 저는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가지가 70년대 한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 미국도 종신고용 연공서열제였었습니다. GM 같은 이런 데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조업의 산업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제조업은 숙련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장기 고용이 기업한테도 유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탈제조업화가 되어지면서 그런 이제 숙련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는 유연화가 되게 오른 건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을 보게 되면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예요. 미국보다 더 낮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니까요. 그런 점에서 단지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력들이 되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강성노율을 갖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되게 왜 그러냐면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도 맞물려 있는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시장 부분은 보게 되면 굉장히 유연화돼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대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도 지금 좀 짚어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고도화된 서비스 시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최백은 교수님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기 경제팀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많이 나왔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이걸 가지고 이제 고용률을 좀 높이려는 시도도 했던 것 같은데 요건 좀 짧게 두 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이게 그러면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키였을까요? 양준모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의 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감을 하지만 네. 그거 시간제 일자리를 해서 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렵다. 예. 아까 좀 첨언을 하면은 이 대기업의 그 노사 갈등이 네. 사실 우리나라 전체의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최백은 교수님도 그러면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 계속 이어져 나갈지도 잘 모르겠긴 하지만 그 부분이 그러면은 어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좀 될까요? 우리나라가 제도라든가 이런 걸 도입할 때요. 선진국의 제도나 이런 걸 도입할 때 굉장히 관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저기 북유럽 국가들에서 예를 들면서 갈 때 그들하고 우리하고 산업구조, 경제구조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속에서요. 네.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시간 선택제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는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요. 산업구조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는 경제구조가 굉장히 탈물질화되어지면서요. 서비스 부분에 고부가치 서비스 부분이 고도화돼 있다. 예, 서비스 거군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더라도 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프리랜서 샐러리맨들 꿈꾸는 저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소득만 뒷받침된다면요. 좋죠. 예. 그런 것 경제구조와 관련됐을 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그렇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못 시킨 상태 속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은 진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이제 소득 둔화만, 가계소득 둔화만 야기시킬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실종된 이야기 단어가 경제 민주화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 정의를 하고 들어가자면 굉장히 길지만 분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본다면은 지금 성장, 확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너무 좀 간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준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논란이 있었던 용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보면 기회균등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러한 기회균등이 이제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제민주화가 정치화돼서 이것이 인위적인 분배 정책으로 연결될 때는 여전히 우리 앞날이 이렇게 밝지만은 않다. 그래서 네. 자기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세상, 네. 이게 자기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세상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때 네. 이러한 인위적인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는 이제 지양이 돼야 될 것이고요. 네. 향후에 많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기회 평등 이런 차원에서 강조돼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요. 제시한 그러니까는 커다란 두 가지가 경제민주화하고 창조경제였었어요. 네.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추격형으로 우리가 재벌 중심 경제 구조를 해가지고 추격형으로 네. 제조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대부분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성장 패러다임을 이제 제공한 것이 경제민주화고 창조경제라고 설정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잘 설정했다고 봐요. 네. 즉 왜 그러냐면요. 경제민주라는 것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내수경제 취약성을 얘기할 때 내수경제 취약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 이념적인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경제민주화하게 되면 굉장히 평등주의자 이렇게 가고 네. 있는데 그래서 경제민주화하고 경제활성화를 굉장히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가는데 저는 경제민주화가 네. 내수 지금 최경환 부총리 팀에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내수의 어떤 균형적인 성장을 가려면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가 예. 거의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저희 금요기획은 항상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를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끝나요. 그 한 줄로 말씀을 정의를 해주시고 부대 설명도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최백은 교수님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경제부총리는 뭐다라고 정의를 해주시죠. 아마 일기팀에 비교한다면은 경제부총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마 이제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다. 네. 예. 이렇게. 뭐 부대 설명 굳이 안 하셔도 그렇죠, 될 것 같네요. 네, 예. 네. 양준모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찾아야 될까? 동의하시나요? 예. 뭐 같은 의미로서는 경제부총리는 좋다수다.
조타수다. 예, 방향, 배의 어떤 큰 배에 방향을 트는 그런 조타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경제가 많이 정치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분배하고 대모하면 나눠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경제였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경제를 정말 시장 원리에 맞게끔 기한 만큼 가져가는 세상 이러한 경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조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타, 컨트롤 다 힘든 거잖아요. 그만큼 어깨가 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한 만큼 잘 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면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제2기 경제팀의 정책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 그리고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TA SK텔레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생생경제 오늘 퀴즈 행운의 당첨자는 5113-5384님의 여러분입니다.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콘트레리언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정답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정답은 3번 덤핑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홈페이지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SNS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